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의 지하세계는 수많은 갱스터, 마피아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 대부분은 남자였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인물은 뭄바이의 마피아 여왕입니다. 강구바이 카티아와디.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는 비극적인 운명에 사로잡혀 그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한편의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최근엔 그녀의 인생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꽤 볼만했어요. 인도 영화답게 흥겨운 노래와 춤도 가미되어 있고요. 홍등가로 팔려간 부잣집 소녀가 어떻게 지하세계의 여왕이 되었고 또 사회운동가로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지 오늘은 강구바이 카티아와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구바이 카티아와디. 그녀는 1940년 무렵 인도 구자라트의 카티아와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강가바이 하지반다스였어요. 그녀의 집안은 지역 왕족 혈통의 명문가였습니다. 강가바이는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당시 인도 여성으로선 드물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 집안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10대의 강가바이는 영화와 연극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녀는 데브 아난드와 같은 유명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실 리가 만무했죠. 꿈을 묻어둔 채로 살아가던 소녀 강가바이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회계사 람링 날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뭄바이 출신인 그는 그녀에게 도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호텔, 극장, 쇼핑몰, 시골 부잣집 소녀에게는 환상과도 같은 이야기였죠. 뭄바이에만 간다면 금방 배우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둘은 결혼을 해 뭄바이에 정착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람릭은 강가바이보다 낮은 카스트 계급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강가바이는 부모님과 오빠들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마을의 작은 사원에서 람릭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뭄바이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탔죠. 뭄바이에 도착한 둘은 집에서 훔쳐온 보석을 가지고 한동안 도시를 여행했어요.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람릭은 강가바이에게 둘이서 머물 집을 마련해오겠다며 뭄바이에 자신의 이모가 있으니 거기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있으라 말했어요. 람릭은 그녀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모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가바이는 조금 의아했지만 람릭을 따라 그 이모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카마티푸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음침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요상한 옷을 입은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신기한 광경에 잠시 한눈이 팔린 사이 그녀의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죠. 강가바이는 람릭이 자신의 이모라고 소개한 여자 앞에 혼자 놓여졌어요. 그 여자는 람릭의 이모가 아닌 홍등가의 포주였습니다. 람릭은 500루피의 돈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홍등가에 팔아 넘긴 것이었어요.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강가바이는 눅눅한 방에 던져졌습니다. 포주는 그녀에게 손님들을 상대할 것을 강요했죠. 처음엔 반항하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금방 잡혀 들어오기 일쑤였고 탈출에 성공해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되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강가바이는 이를 악물고 카마티푸라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구바이 카티아와디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단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비참한 삶 속에서 그녀는 강해졌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이 속한 업소에서 가장 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여성이 됐어요. 홍등가에서 보기 드물게 글을 배운 사람이었던 강가바이는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포주를 설득해 동료들의 휴식과 편의를 얻어내기도 했죠. 그녀의 이름은 카마티푸라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지하세계 갱스터들 역시 그녀의 고객이었는데요. 가끔은 많이 거친 남성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갱단 소속의 사우카트 칸이라는 사람이 그녀를 무참하게 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 강구바이는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죠. 모든 동료가 그녀를 걱정했지만 상대가 갱단원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강구바이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를 폭행한 사우카트 칸이라는 사람이 파탄 갱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파탄 갱단은 당시 뭄바이 지하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범죄 조직이었어요. 그녀는 이 파탄 갱단의 우두머리를 찾아가기로 결심하죠. 파탄 갱단의 리더는 카림 랄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강구바이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경호원들을 비집고 들어가 대화를 요청했어요. 강구바이는 그에게 자신이 당한 폭행에 대해서 알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을 판매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를 요구했죠. 카림랄라는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지하색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는 범죄자였어요. 하지만 자신만의 원칙은 가지고 있었죠. 무질서를 원하진 않았으니까요. 카림랄라는 그녀에게 카마티프라에 자신의 부하들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카트 칸이 다시 찾아온다면 자신에게 즉시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이 답변을 들은 강구바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손목에 형제자매의 관계를 의미하는 라키를 묶었습니다. 카림랄라도 당돌한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강구바이가 카마티프라로 돌아오고 몇 주 뒤 사우카트 칸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강구바이가 그를 상대하는 동안 동료들은 급하게 이 사실을 카림랄라에게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카림랄라는 즉시 카마티프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사우카트 칸을 자신의 앞에 데려오게 했죠. 카림랄라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우카트 칸에게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강구바이라는 여성이 카림랄라의 누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뭄바이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카마티프라의 주민들이 그녀를 존경했고 한편으론 두려워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그녀를 찾아가 의견을 구했죠. 그녀는 홍등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마담 중 한 명이 되었고 얼마 뒤에는 선거를 통해 카마티프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카림랄라는 그녀의 카마티프라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법 사업에 이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경찰들 역시 그녀의 수중에서 움직였어요. 매주 막대한 수입이 그녀의 금고에 쌓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피아 여왕 강구바이 카티아와디로 대접했죠. 강구바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카마티프라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한 명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카마티프라에서 일하는 여성의 상당수는 자신의 의지로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닌 남편 혹은 부모에 의해 강제로 팔려온 이들이었습니다. 범죄의 희생자들도 많았죠. 강구바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의 삶은 늪과 같아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구바이는 여러 관례를 깨고 자신의 재산까지 써가며 그런 여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누구도 강요받지 않는 카마티프라를 만들었어요.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고아, 빈민, 노숙자들을 위한 구제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그녀는 람릭에게 버림받은 이후 다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입양을 통해 스라에 많은 자식을 뒀습니다. 마피아 여왕을 넘어서 사회운동가로서 그녀의 명성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뭄바이에는 세인트 안토니 여자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1960년대 초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카마티프라 홍등가에 대한 철거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학교가 설립된 지는 40년이 넘었고 홍등가가 형성된 지는 훨씬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권이 맞물리면서 홍등가의 철거가 계획된 것이었죠. 홍등가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제가 말하진 못하겠지만 당시 강구바이의 입장에선 그녀를 따르는 이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강구바이는 여러 행사와 공청회를 오가며 연설을 통해 카마티프라의 홍등가가 지역사회에 가져다준 여러 이점과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여성과 빈민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부르짖었죠. 그녀의 연설은 큰 관심을 끌었고 많은 고위 관료,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중엔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네루 총리의 자택으로 초대받기까지 합니다. 이 만남에서 네루와 강구바이는 인도 여성의 권리와 성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구바이의 유머와 지성에 감명을 받은 네루 총리는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있나요? 분명 좋은 직장과 남편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자 강구바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루 총리는 당황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강구바이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걱정 마세요. 설교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강구바이의 모든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카마티프라 홍등가 철거 이전 문제는 재고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목소리로 인해 많은 인도의 정치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권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0대 중반에 불과했죠.
이후 강구바이가 세상을 떠나는 1977년까지 카마티푸라의 홍등가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카마티푸라의 주민들은 강구바이에 사진을 걸고 동상을 세워서 약자들의 권리를 부르짖었던 그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노동자, 범죄자로서 강구바이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강구바이가 카마티푸라에서 벌어진 수많은 범죄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그녀의 범죄 경력은 희미하고 사회운동가로서의 면모가 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바꾸려고 했던 그녀의 노력만큼은 숭고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